네, 어제 바로 이 시간에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입방정을 떨고 있는데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장님. 이른 아침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주위에서 봐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위기 상황으로 정의 내리기는 다소간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해서 지금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하나의 악재만 쌓여도 사실은 힘들다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면 구체적으로 좀 보면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계속 확전 일로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해제. 사실 전 세계에서 요 악재에 적용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게 충격이 있는 악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얼마 전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철폐를 요구를 해서 예, 그렇죠. 요것도 사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특히 농산물 쪽에 영향이 크다고 하고.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제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악재 이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돌출 행동을 잘 하시는 분이라서 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시장의 우려는 조금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꽤 충격이 있는 악재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라든지 혹은 금융 위기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조금 이제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IMF 위기나 혹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또 겪게 될 것이냐라는 점은 상상하기도 싫죠. 그런 건.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네. 이런 위기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지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표라는 게 어떤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IMF 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취약했던 부분이 어디였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같이 문외한이 생각나는 거 외환 보유고 외환 보유고 그때 네. 진짜로 얼마 안 됐었거든요. 네. 지금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때는 또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적었지만 우리가 빚도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단기 외채. 그렇죠.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외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외환 보유고가 단기 외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외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외환 보유고와 단기 외채를 비교해 보면 23%밖에 안 됩니다. 외환 보유액의 23% 정도가 단기 외채 규모. 완전히 뒤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예. 오랜 기간 무역 적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속 빚을 지고 있다라는 빚이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달러가 들어올 일이 별로 없고 오히려 계속 나갈 일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수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무역 수지는 9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증가폭이 둔화되고 이제 오히려 감소세에 있다라는 점을 조금 우려스럽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90개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달러가 들어오는 구조라는 거고요. 예. 경상수지는 8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죠. 예. 물론 이러다가 4월에 적자를 잠깐 기록했지만 5월, 6월 다시 또 흑자로 반전을 했고요.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 달러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구조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점들이 이제 위기 상황으로 가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지나치게 좀 확대 해석인 것 같다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로 그냥 정리해도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경제 침략을 했던 일본이
지금 그 일본 한국에 진출한 그러니까 자본까지 빼가 버리면서 네네. 금융에 타격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파는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정도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네. 일본계 자금이 우리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려면 이쪽에서 자금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환율에도 충격을 주는 거고요. 시장 금리에도 충격을 주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일본계 자금의 총 여신 규모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대출을 해주고 있는지 일본계 네, 자금이 네. 이게 24.7조 원 정도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예. 24.7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율로 봐야지 금액으로 보면 뭐 감이 안 오는데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네. 1%에서 2% 사이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체 이제 대출액 중에서 일본 자본이 그렇습니다. 1%밖에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그 자금 회수하려고 대출 회수해도 회수해도 한꺼번에 회수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그 충격이 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대출이라는 것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만기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대출 기한이라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대출 기한을 중간에 무시를 하고 돈을 회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대출을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이 이제 주식 시장에 관련된 부분인데 네. 주식 시장에도 일본계 자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르는 그래. 네. 와타나베 뭐요?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르는 부인? 네네. 네. 그 쉽게 말하면 일본어로 우리나라로 치면 그 강남의 큰 손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제 부동산 투기하던 사람 복부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네네네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불러요. 네네. 그래서 예. 그 와타나베 부인들이 일본계 자금을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데 예.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예. 전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 지금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는 있습니다만 예. 이것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도 낮고 예. 설사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는 제한적인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 뭐 일각에서 이야기는 뭐 퍼펙트 스톰이니 뭐 일본발 충격파가 금융으로까지 미칠 거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뻥튀기 되어 있는.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물론 그렇긴 그렇지만 하겠죠. 아시겠지만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는 가능은 합니다만 네. 그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의 상황이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 네. 조금 위험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우려치고는 너무 뻥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뻥튀기 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이제 공포감에 휩싸여서 네. 그렇게 그 조금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그 모습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건 맞죠. 또 네. 한번 그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20년 전에 너무나 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뭐 인지상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나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이제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다가 이번에 금융 갈등이 이제 추가가 된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율 갈등이라고 그렇죠.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특히 금융 쪽에. 일단은 이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좋은 점도 있고요. 네. 나쁜 점도 있습니다. 예. 환율 조작국이 중국이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다. 예. 그러면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이 점점 더 확전된다라는 것을 그렇죠.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격렬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국가가 전쟁을 계속해서 확대시키게 되면 글로벌 교역, 글로벌 경제 성장에 당연히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사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제가 뉴스 보니까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우리나라 교역량 비율 거의 40%에 육박하는 거의 거거든요. 절반 가까이 됩니다. 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 파트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이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거든요. 따라서 이 두 개 국가가 전쟁을 벌여버리면 사실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히 큰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점점 더 부정적인 전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환율 전쟁까지 확전이 되어버리면 사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금액 그러니까 가격 측면만 보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율은 중국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지금 환율은 미국에 동조화되는 것보다는 중국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게 거의 3배 정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환율이 쉽게 말하면 이제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그러면 당연히 원화도 절하되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예. 원화가 절하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가격 측면에서 보면 원화 절하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 원화 절하라는 것이 네. 이 동전의 양면인 것이 지나치게 원화 절하가 빨리 발생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을 부추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융으로도 여파가 미치게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이게 속도가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요. 속도가 문제가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건 양면이 있기 때문에 한쪽 면만 부각시키는 뭐한데 오히려 중요한 것은 속도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방향성보다는 속도 너무 빨리 한꺼번에 진행이 돼버리면 예. 이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 적응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아하. 중간에 무너져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따라서 조금 완만하게만 진행이 된다면 네. 사실 충분히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음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확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네. 여기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 우리 당국이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 이런 데 일정하게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일정 부분 이제 금융시장의 개입의 종류가 조금 이렇게 어떤 거냐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딱 같고요. 개입 잘못했다가 또 우리까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항상 이런 것 부분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특히 예.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네.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지만 미세 조정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환율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 따라서 지나치게 지금 시장이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투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네. 그러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을 하는 미세 조정 이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외환 당국의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9143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이걸 좀 마지막 질문 겸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코스피, 코스닥, 환율, 경상수지 등등 전부 나빠지는 게 현실인데 너무 긍정적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지금 문자로 주셨는데요. 네네. 일단 나빠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나빠지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무너질 정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도 이제 그 위기 요인들 여러 가지인가 4가지인가 5가지인가를 말씀하셨고, 네네. 근데 문제는 이게 당장 망할 것처럼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공포 심리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도 사실 우리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경제는 심리라고 좀 저도 주워들은 얘기로는 특히나 금융 같은 경우는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쪽으로 몰아가면 안 되는 거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